마지막 주제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공부한 시간 대비 수학 점수를 예측하는 문제와 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문제를 다루고 학습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그래프는 공부한 시간 대비 수학 점수에 대한 분포도입니다. 모두 2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20개의 학습 데이터는 빨간색 삼각형입니다. 학습된 직선은 파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4시간, 8시간, 16시간 공부했을 때 예측한 수학 점수는 검은색 다이아몬드로 출력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학습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3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한 모듈, 고속 수치 계산을 위한 넘파이 모듈,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맷플롯 모듈입니다. 세션 객체는 미리 열어두고 전체 코딩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텐서를 생성할 때 리스트를 사용해 직접 텐서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지만 행렬의 크기가 크다면 이는 매우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원소의 값이 0인 100x100 크기의 행렬을 코드에서 일일이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이렇게 텐서를 생성할 때 한 번에 특정 값으로 초기화하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3개의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로스는 행렬의 모든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원즈는 행렬의 모든 값을 1로 초기화하고 i는 대각 원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항등 행렬로 초기화됩니다. 이 중에서 원즈와 i 함수는 보통 상수와 결합되어서 사용됩니다. 원즈 함수가 모든 원수를 1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5로 초기화하려면 d처럼 원즈에 5를 곱하면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fill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값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fill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계산 효율성이 좋습니다. f의 경우 대각 원소에만 5를 곱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d는 전부 5로 초기화되었고 e는 전부 5.0으로 초기화되었고 f는 대각 원소만 5로 초기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i 함수를 사용해 1부터 9까지 이루어진 3x3 행렬에서 대각 원소에만 0.2를 더하는 예제입니다. 반복문을 사용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에서는 반복문을 사용한 계산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i 함수를 사용해 대각 원소만 값이 0.1인 3x3 행렬을 만들어 행렬과 더하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대각 원소에 0.1이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행렬을 초기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랜덤 초기화입니다. 학습해야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통 랜덤 초기화 방법을 사용해 텐서를 생성합니다. 텐서플로우는 균등 분포와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균등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균등 분포는 일정 구간 내의 값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동일한 분포를 의미합니다. 보통 난수 생성이라 함은 균등 분포로부터 생성된 난수를 의미합니다. 균등 분포는 기본적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생성하는데 균등 분포 난수 생성기만 있으면 어떤 분포를 따르는 난수 생성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a는 2x3 행렬로 생성되고 -5에서 5 범위를 갖는 난수를 생성해 초기화됩니다. b는 2x3 행렬로 생성되고 최소값 5에서 최대값 15 범위를 갖는 난수를 생성해 초기화됩니다. b처럼 민맥스 파라미터 이름을 사용해 파라미터의 값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C는 2/3 행렬로 생성되고 0에서 5 범위를 갖는 난수를 생성해 초기화 합니다. 이때 함수 이름에 언더버가 아닌 점을 사용했습니다. 두 함수는 동일 함수입니다. 다른 랜덤 함수도 언더바를 점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범위에 맞는 난수가 생성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코드에서 A는 2/3 행렬로 생성되고 0에서 8 범위를 갖는 정수 난수를 생성해 초기화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성되는 값은 0에서 7까지입니다. 8보다 작은 실수값이 만들어져 인트로 형변환되기 때문에 소수점은 버려집니다. 따라서 8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딥러닝에서 텐서를 초기화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모델링 됩니다. 코드에서 A는 5/10 행렬로 생성되고 평균 0, 표준 편차 2인 정규 분포로부터 난수를 생성해 초기화됩니다. B는 5/10 행렬로 생성되고 평균 0, 표준 편차 2인 절단된 정규 분포로부터 난수를 생성해 초기화됩니다. 평균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0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절단됐다는 의미는 정규 분포에서 양쪽 끝의 작은 값과 큰 값이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텐서플로우 문서에 따르면 이 시그마, 즉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의 2배 범위 안에 있는 값으로만 초기화가 됩니다. 이는 전체 데이터의 95%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1시그마면 68%, 3시그마면 99%가 됩니다. 따라서 텐서플로우에서는 양쪽 2.5%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되고 랜덤하게 값이 초기화됩니다. 실행시켜서 범위에 맞는 난수가 생성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텐서플로우는 사칙 연산을 포함해 텐서간 함수를 사용해 연산할 때 자료의 크기도 일치해야 하지만 데이터 타입도 동일해야 합니다. 정수 텐서와 실수 텐서 사이에서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int 32와 int 64도 서로 연산이 안됩니다. 따라서 텐서의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cast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변환시킬 텐서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변환할 데이터 타입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A는 정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텐서플로우가 텐서를 생성할 때 int 32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1, 2, 3, 4, 5가 출력됩니다. 반면 B는 A를 플로트 32로 형변환했기 때문에 1.0, 2.0, 3.0처럼 실수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를 정수 타입으로 형변환시켜 보겠습니다. 1.23, 1.98, 2.01을 int 30으로 변경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23은 1로, 1.98도 1로, 2.01은 2로 변환되었습니다. 즉, 실수를 정수로 변환할 때 반올림을 하지 않고 소수점 부분을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정수로 바꿀 때 반올림이 필요하면 cast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반올림을 지원하는 함수는 라운드 함수입니다. 코드에서 입력 텐서를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하고 다시 int 32로 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운드 함수의 결과는 실수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23은 1.0이 되고 1.98은 반올림에서 2.0이 되었습니다. y2는 y를 다시 int 32로 형변을 했기 때문에 1, 2, 2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관계연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관계연산은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식을 평가해서
true, false를 리턴하는 연산자입니다. 코드에서 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보다 큰 데이터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부동호를 사용해 코드처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데 결과값이 true, false로 리턴되기 때문에 이를 0, 1로 형변환시키고 있습니다.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변환됩니다. float로 변환하면 true는 1.0으로, false는 0.0으로 변환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X 데이터에서 이보다 큰 3, 4, 6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러한 형변화는 텐서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파이썬 객체와 텐서 간에도 발생합니다. convert to 텐서 함수는 일반 파이썬 객체를 텐서 객체로 형변환시킵니다. 코드에서는 4.0이라는 상수를 텐서로 형변환해서 A 텐서와 플러스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C처럼 변환 함수 없이 바로 텐서와 일반 파이썬 수식을 직접 더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텐서플로우가 내부적으로 상수를 텐서플로우 타입으로 형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2.0과 4.0을 더해서 6.0이 나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계산 노드를 정의할 때 일반 파이썬 객체는 자동으로 텐서플로우 타입으로 형변화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상수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리스트 타입도 가능하고 넘파이 타입도 가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는 A 플러스 B 플러스 파이썬 리스트의 각 원소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전체 데이터로부터 부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슬라이싱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는 슬라이스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입력 텐서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슬라이싱할 시작값이고 세 번째는 슬라이싱할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1차원 벡터일 때는 시작값이 하나가 주어지고 행렬일 때는 시작값이 두 개가 주어져야 합니다. 즉 차원수만큼 시작값과 개수가 주어져야 합니다. 코드에서 A는 4x3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싱할 시작 인덱스는 1,0이고 행 2개, 12개를 슬라이싱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까지 가져오고 첫 번째 열에서 두 번째 열까지 슬라이싱하게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 4, 5, 6과 세 번째 행 7, 8, 9에서 처음 두 개의 열이 슬라이싱 되어 결과 행열이 4, 5, 7, 8이 됩니다. 행렬 데이터에 대해서 슬라이싱 함수를 적용할 때 시작값 2개와 개수 2개 이렇게 4개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부분 데이터를 슬라이싱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인덱스 K번째 행을 슬라이싱 합니다. K가 2이기 때문에 세 번째 행인 7, 8, 9를 슬라이싱 합니다. K번째 행을 한 개 가지고 와야 하고 모든 열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시작 파라미터는 K,0이고 개수는 1,-1입니다. 여기서 -1은 전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3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가 2이기 때문에 세 번째 행이 슬라이싱 되었습니다. 이번 코드는 K행부터 N개를 슬라이싱하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가 1,-1에서 N,-1로 변경되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는 0, N은 2이기 때문에 처음 두 개 행이 슬라이싱 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인덱스 K번째 열을 슬라이싱 합니다. K가 2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열인 3, 6, 9, 11을 슬라이싱 합니다. K번째 열을 한 개 가지고 와야 하고 모든 행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시작 파라미터는 0,k이고 개수는 -1,1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가 2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열이 슬라이싱 되었습니다. 이번 코드는 k열부터 n개를 슬라이싱하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가 -1,1에서 -1,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는 1, n은 2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열이 슬라이싱 되었습니다. 이번 코드는 r개의 행과 c개의 열을 슬라이싱하는 코드입니다. 0,0에서 시작해서 r만큼 c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0,0, 세 번째 파라미터는 r, c가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r은 2, c는 3이기 때문에 1, 2행과 1, 2, 3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슬라이싱 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슬라이싱하는 코드입니다. A는 1부터 16까지 원소를 갖는 4x4 행렬입니다. 여기서 가장자리만 놔두고 안쪽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값을 슬라이싱하기 위해 시작값은 1,1입니다. 즉,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과 마지막 열을 제거해야 하는데 asList 함수를 사용해 행과 열의 크기를 알아내어 각각의 수에서 2를 빼면 가장 바깥쪽 영역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4x4로 정의되어 있는 A 행렬의 가운데 부분만 슬라이싱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특정 행에 대한 데이터만 슬라이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간편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겟더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의 입력 텐서가 두 번째 파라미터에 슬라이싱할 행 인덱스가 리스트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코드는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슬라이싱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 1, 2, 3과 세 번째 행 7, 8, 9가 출력되었습니다. 겟더 함수를 다차원으로 일반화시켜 놓은 함수가 겟더 end 함수입니다. 이 코드에서 b는 1,2에 해당하는 원소를 의미합니다. c는 1,2와 2,2에 해당하는 원소 2개를 의미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행 3열의 값은 6이 되고 3행 3열의 값은 9가 됩니다. 이처럼 겟더 end 함수를 사용해 원소 하나하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특정 행만을 가져오는 예제입니다. 겟더 함수처럼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슬라이싱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정 열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겟더 end는 행을 기준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열을 기준으로 슬라이싱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후에 다시 이를 트랜스포즈 해주면 원하는 특정 열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슬라이싱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텐서플로우에서 텐서들은 정의할 때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텐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름을 통해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때 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서를 생성하는 함수들은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코드에서처럼 문자열로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A는 생성 시 별도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const로 시작하는 텐서플로우가 자동으로 부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B는 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콜론 0은 출력 포트 번호를 의미하고 텐서플로우가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동으로 붙입니다. 텐서 이름을 부여할 때 지켜져야 하는 사항은 텐서 이름은 고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우가 자동으로 텐서 이름을 결정할 때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지만 직접 이름을 명시할 경우 중첩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드에서는 A와 B 모두 A라는 텐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A는 A:0으로 생성되고 B는 A 언더바 1:0으로 서로 다르게 이름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텐서플로우는 텐서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A라는 이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언더바 숫자를 추가해 중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을 부여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동일한 이름을 갖는 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모든 텐서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만이 아닌 연산 노드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에서 데이터 노드 A와 B에 각각 A, B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C는 연산 노드입니다. 이 경우 이름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텐서 이름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D처럼 add 함수를 사용하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할 때보다 코드는 직관적이지 않지만 연산 노드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텐서플로우에서는 연산자를 이용한 방법과 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텐서 이름을 부여해서 관리가 필요할 경우 연산자 대신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add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D의 이름이 add:0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C는 플러스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노드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가 add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즉 add 연산을 수행하는 모든 센서들은 디폴트 이름이 add입니다. 기존에 add 연산을 여러 번 수행했기 때문에 add:0이 아닌 add 언더바 숫자로 중첩되지 않도록 텐서플로우가 문자열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텐서 이름을 짧게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텐서 이름을 부여할 때는 이와 같이 가급적 중첩되지 않을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텐서에 이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텐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A, B, C 텐서에 모두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C는 A와 B를 더하는 연산 노드입니다. 그리고 getTensorByName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텐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리턴하는 결과는 텐서입니다. 코드에서 C와 테스트는 동일한 텐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텐서를 실행시켜도 A와 B를 더한 결과를 계산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텐서가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텐서들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생성되어 있는 모든 텐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는 현재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텐서들의 이름과 텐서가 어떤 타입인지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텐서들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생성되는 많은 텐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수식을 정의한 후 이 코드를 사용해 어떤 텐서들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면 텐서플로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노드와 연산 노드를 만들고 이들 간 연산을 수행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고속 행렬곱 연산을 지원합니다. 두 행렬 간 곱셈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x는 2x2 행렬이고 y는 2x2 행렬일 때 z를 x와 y 행렬곱으로 정의했고 z2는 x와 y의 곱하기로 정의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행렬곱의 결과는 2x2 행렬입니다. 첫 번째 값 9는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4는 1 플러스 8 해서 9가 됩니다. 곱하기 연산의 결과도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첫 번째 값 1은 원소끼리 곱해서 1 곱하기 1은 1이 되었습니다. 이 코드에서 A 행렬은 1/3으로 정의되어 있고 B는 랭크 1인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에 대한 행렬곱을 수행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행렬과 벡터 사이에 행렬곱 연산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렬곱은 반드시 행렬끼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를 1/3 행렬로 바꾸어 다시 한번 행렬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오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렬 간 디멘전이 일치하지 않아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1/3 행렬과 1/3 행렬은 곱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1/3 행렬과 3/2 행렬을 곱해 보겠습니다. B를 3/1 행렬로 생성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3 행렬과 3/2 행렬을 곱하면 1/1 행렬이 됩니다. 결과값은 44이고 이는 2차원 행렬입니다. 이와 같이 행렬곱을 수행할 때는 랭크가 2인 행렬이어야 하고 행과 열에 대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수와 플레이스홀더 간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는 상수 타입 2/2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B는 플레이스홀더 타입으로 데이터의 타입은 float 32인데 아직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쉐입 크기가 2/2 논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행은 2차원이고 아직 열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트로 출력할 때는 논은 물음표로 표시됩니다. 향후 딕셔너리를 통해서 초기화되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B 데이터는 실제로 공급될 데이터로서 2차원 5개의 샘플 데이터입니다. B 데이터의 행렬 크기는 5/2입니다. A와 B를 곱해서 C가 되는데 A는 2/2이고 B는 2/2 물음표이기 때문에 행렬곱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피드딕을 통해 B를 초기화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피딩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B가 2/2 물음표로 정의되어 있는데 B 데이터는 5/2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B 데이터 행렬을 2/25 행렬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지만 불편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트랜스포즈입니다. 트랜스포즈 함수로 5/2 행렬을 2/25 행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B 데이터가 2/25 행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는 2/2, B는 2/2 물음표, B 데이터는 2/5가 되어 A와 B에 대한 행렬곱을 수행을 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2/2 행렬과 2/25 행렬이 곱해져서 2/25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코드의 단점은 트랜스포즈를 사용해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기 때문에 향후 행렬 크기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B 데이터를 트랜스포즈하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run 함수에서 피딩할 때 이 부분에서만 트랜스포즈를 하기 때문에 원래 B 데이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곱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이전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B 데이터의 구조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화할 때 사용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numpy를 사용해 B 데이터를 트랜스포즈하지 않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따라서 B 데이터가 물음표 by 2이기 때문에 B라는 플레이스홀더도 non by 2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를 함수를 사용할 때 B를 2 by non으로 변경해서 B2에 대입합니다. 따라서 행렬곱을 수행할 때 A 곱하기 B가 아닌 A 곱하기 B2를 계산해야 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이전 결과와 같습니다. 이전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면 대량의 연산이 필요할 때 GPU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행렬을 정의할 때 1차원 리스트를 사용하고 쉐입 파라미터를 사용해 행렬을 정의하면
손쉽게 원하는 크기의 행렬을 만들어 행렬 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와 B는 모두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A는 2x3, B는 3x2로 정의하고 두 행렬을 곱하면 2x2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할 때 행렬 곱을 살펴보겠습니다. A는 1x2로 정의되어 있고 B는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입만 float 32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B의 쉐입은 unknown으로 출력됩니다. 아직 어느 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A와 B에 대한 행렬 곱을 수행을 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 행렬의 크기는 아직 B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x2 물음표입니다. A가 1x2이고 B가 물음표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행렬 곱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곱한 결과의 크기만 1x2 물음표이기 때문에 공급되어야 하는 B 행렬은 반드시 2x2 물음표 행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B에 2x1 행렬 데이터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1x2 행렬입니다. B는 여전히 데이터를 공급해 주었지만 unknown입니다. 즉 데이터를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래프에서 노드의 정의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C도 여전히 1x2 물음표 행렬이 됩니다. C의 경우 공급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1x2 행렬과 2x1 행렬을 곱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행렬은 1x1입니다. 출력할 때 대괄호가 2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1x1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B에 2x4 행렬 데이터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의 경우 공급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1x2 행렬과 2x4 행렬을 곱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행렬은 1x4입니다. B에 3x4 행렬 데이터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의 경우 공급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1x2 행렬과 3x4 행렬을 곱하기 때문에 이때 그래프 실행 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행렬 곱은 행렬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을 때는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함수에서 오류를 검출할 수 있지만 그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래프 실행 시에 오류가 검출됩니다. 텐서플로우는 2x2, 3x3 같은 정방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A가 2x2 행렬일 때 인버스 함수를 사용해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인버스 함수를 호출하면 플로트 타입의 2x2 행렬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코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역행렬의 결과는 실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역행렬 함수를 호출할 때 텐서는 반드시 실수 타입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인버스 함수는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정방 행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정방 행렬이 아닐 경우에는 역행렬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넘파이에서처럼 텐서플로우에서도 직접적으로 의사역행렬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렬이 정방 행렬이 아닌 일반적인 행렬의 경우 의사역행렬을 사용해 역행렬을 구해야 합니다. A 행렬에 대한 의사역행렬 공식은 A 트랜스포즈 행렬과 A 행렬을 곱하고 이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해 여기에 A 트랜스포즈 행렬을 곱하면 정방 행렬이 아닌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도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트랜스포즈 함수,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함수, 인버스 함수를 사용해 의사역행렬을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3x2 행렬에 대한 의사역행렬의 결과는 2x3이 됩니다. 의사역행렬은 다수의 행렬 곱과 역행렬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
임의 크기 행렬에 대해 의사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 P-인버스 함수를 정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입력도 텐서고 출력도 텐서입니다. 응용 문제에서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방 행렬일 때는 인버스 함수를 사용하고 일반 행렬일 때는 P-인버스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의한 의사행렬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3/2 행렬에 대한 역행렬 계산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역행렬을 계산할 때 행렬의 실제 랭크가 부족해 역행렬이 제대로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계산한 후 대각 원소에 작은 상수값을 더해주고 계산하면 안정적인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변경된 부분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계산한 후 I 함수를 사용해 대각 원소가 1인 항등 행렬에 C를 곱해준 행렬을 더하면 손쉽게 대각 원소에만 C만큼 값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등 행렬의 크기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A 트랜스포즈 A 행렬의 크기가 A 행렬의 열의 크기이기 때문에 쉐입이 as 함수를 사용하면 A 행렬의 열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매우 작은 값을 더했기 때문에 이전 의사행렬의 함수와 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역행렬에 대한 마지막 예제는 대각 원소만 값을 가지고 있는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대각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야 할 필요는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배운 텐서플로우를 연습하기 위한 예제입니다. 대각 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역수분의 1이 됩니다.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코드에서 대각 원소가 4, 2, 10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행렬은 대각 원소가 4분의 1, 2분의 1, 10분의 1인 행렬이 됩니다.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텐서플로우 연산만을 사용해 대각 행렬의 역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각 원소의 값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고널 파트 함수는 주어진 행렬에서 대각 원소만 벡터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한 대각 원소 벡터는 4, 2,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역수를 계산해서 B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크기만큼 항등 행렬을 만들어 B를 곱합니다. 그래서 대각 원소만 역수를 계산한 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텐서플로우가 사칙 연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드시 배열 크기와 쉐입 구조가 동일해야 원소 간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학적 표현에서는 벡터와 실수 간 연산, 행렬과 실수 연산, 행렬과 벡터 연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벡터와 실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텐서플로우도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합니다. 이 코드에서 B는 A의 모든 원소에 4를 더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 2, 3, 4, 5, 6에 각각의 4를 더해서 5, 6, 7, 8, 9, 10이 됩니다. 이 코드에서 B는 A의 모든 원소에 2를 곱합니다. 벡터의 상수를 곱해서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벡터의 길이를 연장하는 연산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 2, 3, 4, 5, 6의 각각의 2를 곱해서 2, 4, 6, 8, 10, 12가 됩니다. 이 코드에서 B는 A의 모든 원수를 2배하고 여기에 다시 3을 더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 2, 3, 4, 5, 6의 각각의 2를 곱하고 3을 더해서 5, 7, 9, 11, 13, 15가 됩니다. 넘파이에서 보았던 온도를 화씨에서 섭씨로, 섭씨에서 화씨로 바꾸는 예제를 텐서플로우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 나누기 1.8을 통해 섭씨 온도를 바꿀 수 있고 섭씨 온도 곱하기 1.8 플러스 32를 통해 화씨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화씨 78도부터 75도까지 섭씨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상수는 반드시 실수로 주어져야 합니다.
섭씨로 바꿀 때 1.8로 나누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실수로 계산됩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정수와 실수를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A를 정의할 때 실수 타입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빼기가 먼저 계산될 수 있도록 괄호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1.8로 나누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로 25.5부터 23.8도까지 출력됩니다. 자, 섭씨 0도부터 30도까지 화씨로 바꾸는 코드는 이렇게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에서는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함수가 레인지 함수입니다. 그래서 A는 0부터 30까지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변환 공식을 통해 섭씨와 씨 변환표를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A를 생성할 때 정수가 아닌 실수 타입으로 생성해야만 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부터 30도까지 변환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를 반올림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코드입니다. 정수를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공식은 5를 더하고 10으로 나눈 후 이를 정수로 변환하고 다시 10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정수로 혹은 정수를 실수로 변환하기 위해 캐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B2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변환을 하고 B3는 이를 다시 실수로 변환하는 결과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21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20이 되고 458을 반올림해서 460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코드입니다. 정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공식은 0.05를 더하고 10으로 곱한 후 이를 정수로 변환하고 다시 10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텐서플로우에서는 형변환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기본 파이썬이나 넘파이의 경우 형변환이 간단하지만 텐서플로우에서는 명시적으로 형변환 함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31.57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31.6이 되고 8.41을 반올림해서 8.4가 나오게 됩니다.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y는 w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텐서플로우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면 관련 수식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5개의 학습 데이터 x가 벡터로 주어져 있고 w는 4.5, b가 7.2일 때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해야 할 경우 간단히 w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5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0.1이라는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주어졌을 때 y값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레인지 함수를 사용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수를 생성하는데 1을 증가하면서 실수를 생성했습니다. 실수를 생성한 이유는 0.1을 더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직선 변환 공식을 통해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직선의 방정식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에 대한 브로드캐스팅 연산을 사용함으로써 반복적인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행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팅 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렬과 실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행렬 각각의 원수에 모두 4가 더해집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부터 6으로 이루어진 2x3 행렬이 5부터 10까지의 2x3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하기 때문에 행렬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행렬과 실수에 대한 곱하기 연산인데 행렬 각각의 원소에 모두 마이너스 1이 곱해집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부터 6으로 이루어진 2x3 행렬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까지의 2x3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곱하기 연산을 하기 때문에 행렬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행렬과 벡터에 대한 브로드캐스팅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A는 3x3 행렬이고 B는 3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입니다. 역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한데 브로드캐스팅 연산이 지원되면 행렬이 각 행에 B벡터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원소간 계산을 수행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인 111에 011을 더하고 두 번째 행인 111에도 011을 더하고 세 번째 행인 111에도 011을 더합니다. 즉 벡터 B를 행벡터로 보고 행렬 A 행만큼 복사해서 계산을 수행합니다. 행과 열의 크기가 다른 행렬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는 2x3 행렬이고 B는 3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입니다. 역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한데 행렬이 각 행에 B벡터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원소간 계산을 수행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인 123에 123을 더하고 두 번째 행인 456에도 123을 더합니다. 따라서 A 행렬과 B벡터를 더하면 246, 579 행렬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행렬의 B벡터를 복사해서 연산하기 때문에 출력 결과는 A 행렬의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행렬과 벡터 연산이 필요한 경우는 다차원 멀티 클래스 경우입니다. Y는 WX 플러스 B 수식을 다차원 멀티 클래스로 확장한 경우도 Y는 WX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렬 곱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Y는 XW 플러스 B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차원 수가 D이고 분류해야 하는 클래스 수가 K개, 학습 데이터 N개가 주어져 있다면 W는 D by K, X는 M by D, B는 K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면 코드에서 데이터셋을 의미하는 X는 2차원 4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는 4x2 행렬입니다. 분류해야 하는 클래스가 3개이고 데이터 차원이 2이기 때문에 W는 2x3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3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측과 Y는 X와 W에 대한 행렬 곱과 B를 더하면 이와 같이 4x3 행렬이 계산됩니다. 즉 B벡터가 학습 데이터 수만큼 복사되어 연산이 수행됩니다. 이 코드에서 A는 1x3 행렬입니다. B는 1x1 행렬입니다. 이 둘을 곱하면 브로드캐스팅 연산이 적용되어 1, 2, 3 각각의 원소에 6을 곱하게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은 6, 12, 18인데 결과는 1x3 행렬입니다. 즉 A 행렬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A 행렬은 그대로 두고 B를 행렬이 아닌 벡터로 변경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B의 구조는 전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A가 벡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와 B를 곱하면 결과값은 동일하게 6, 12, 18이지만 결과는 A가 행렬이 아닌 벡터이기 때문에 결과도 벡터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벡터로 정의되어 있고 반면 B가 1x1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C는 A와 B를 곱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은 동일하게 6, 12, 18이지만 결과는 1x3 행렬입니다. 즉 벡터가 행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A가 열벡터인 행렬로 정의되어 있고 B는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C는 A와 B를 곱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은 동일하게 6, 12, 18이지만 결과값은 A의 쉐입 구조인 행렬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브로드캐스팅 연산을 수행할 때 결과별에 대한 쉐입 구조는 랭크가 큰 구조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과 벡터에 대한 브로드캐스팅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A는 2x4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B는 4개의 원소를 가진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 플러스 B를 계산하는데 행렬과 벡터를 더할 때는 각 행에 벡터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A의 열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행에 1, 2, 3, 4가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벡터가 아닌 행벡터인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행에 행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벡터로 표현해서 더하는 것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딥러닝을 구현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스홀더와 변수들 간의 y는 wx 플러스 b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 5개가 주어집니다. 학습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x 데이터를 공급받을 x 플레이스홀더는 x 데이터 쉐입 구조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논/2로 정의합니다. 데이터가 2차원이기 때문에 w는 2/1 행렬로 정의합니다. b는 상수입니다. 여기서 b는 상수여도 되고 벡터로 정의해도 문제 없습니다. 초기 값은 임의로 선택한 값이지 예제에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x 곱하기 w 플러스 b를 계산합니다. x가 5/2이고 w가 2/1이기 때문에 행렬 곱을 하면 5/1 행렬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b상수를 더합니다. 브로드캐스팅이 적용되어 b상수가 5개 행에 복사되어 더해집니다. 변수 객체를 초기화하고 x의 2차원 데이터 5개를 공급해 y를 계산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에서 모두 에러 없이 브로드캐스팅 연산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x 곱하기 w가 행렬이고 b가 상수이면 브로드캐스팅 연산 후 데이터는 행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예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행렬과 벡터에 대한 브로드캐스팅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 5개가 주어집니다. 이전 코드와 다른 부분은 w가 2/1 행렬이 아니라 2/5 행렬입니다. 보통 다중 클래스 문제를 다룰 때 w가 이렇게 열이 늘어납니다. w에서 행의 크기는 입력 데이터의 차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b도 클래스 수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5개의 원소를 가진 벡터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x 곱하기 w 플러스 b를 계산합니다. x가 5/2이고 w가 2/5이기 때문에 행렬 곱을 하면 5/5 행렬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b 벡터를 더합니다. 브로드캐스팅이 적용되어 b 벡터가 5개 행에 복사되어 더해집니다. 변수 객체를 초기화하고 x의 2차원 데이터 5개를 공급해 y를 계산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에도 보듯 에러 없이 브로드캐스팅 연산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x 곱하기 w가 행렬이고 b가 벡터이면 브로드캐스팅 연산 후 데이터는 행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연산을 통해 차원을 줄이는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듀스 함수는 전체 원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변경해 차원을 줄이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벡터는 원소의 합, 원소의 최대값, 원소의 평균 등 하나의 대표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리듀스 함수를 사용하면 반복문 없이 합, 평균, 최대값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A는 1부터 10까지 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reduce sum, reduce min, reduce max, reduce min을 계산해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reduce sum은 1부터 10까지 합인 55를, reduce min은 1부터 10까지의 평균인 5.5를, reduce max는 최대값인 10을, reduce min은 최소값인 1을 리턴합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원 벡터에 대한 리듀스 함수의 결과는 0차원 실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듀스 함수들은 차원을 축소한다고 표현합니다. 리듀스 함수는 행렬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x4 행렬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8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리듀스 함수들은 행렬에 대해서 전체가 아닌 열이나 행을 기준으로 sum, min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액시스 파라미터를 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열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결과값이 아닌 열의 수만큼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각 열에서 최대값은 5, 6, 7, 8이 됩니다. 반면 액시스 파라미터가 1이면 각 행에서 최대값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결과값이 아닌 행의 수만큼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각 행에서 최대값은 4, 8이 됩니다. 리듀스 함수를 사용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1에서 5로 이루어진 상수 텐서입니다. 그리고 3보다 큰 원소를 찾기 위해 관계 연산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고 싶은 값은 A가 3보다 큰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인지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체의 몇 %인지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들은 리듀스 썸과 리듀스 민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개수는 A가 3보다 큰 결과 중에서 true의 개수가 됩니다. true를 1로 변경하면 true의 개수는 리듀스 썸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건에 맞는 비율은 리듀스 민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B를 출력해보면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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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가 됩니다. cast 함수를 사용해 true, false를 1,0으로 변환하면 0.0, 0.0, 0.0, 1.0, 1.0이 됩니다. 여기서 1의 개수는 전체 썸을 하면 됩니다. 결과는 2입니다. 이것이 A가 3보다 큰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비율을 계산하려면 평균인 5분의 1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처럼 리듀스 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스트와 리듀스 민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정확도를 구할 때입니다. 코드에서 1, 2, 3, 3, 4 데이터가 주어지고 3번이 정답이라고 가정하면 정확도는 5분의 2, 0.4가 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A가 3인지 체크하면 false, false, true, true, false가 됩니다. 이를 캐스트를 사용해 0일로 형변하면 0, 0, 1, 1, 0이 되고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5분의 2, 0.4가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면 정확도는 0.4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제곱근 오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오차를 제곱해서 더한 것을 루트를 취해서 평균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학습 데이터 레이블 y와 모델로 추정된 h가 주어져 있을 때 이들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h-y를 계산하고 이들을 스퀘어 함수로 제곱해서 리듀스 민으로 평균을 구하고 스퀘어 루트 함수로 제곱근을 구하면 됩니다.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처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코드는 임의 구간의 데이터들 모두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하는 예제입니다. 브로드캐스팅 연산과 리듀스 함수를 사용해 쉽게 전체 데이터를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행렬과 상수간 브로드캐스팅 행렬과 벡터간 브로드캐스팅 연산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3개의 특징을 갖는 4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에서 첫 번째 특징의 범위는 0.1에서 0.9이고 두 번째 특징의 범위는 1에서 7이고 세 번째 특징의 범위는 6에서 34입니다. 첫 번째 특징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하려면 최대값인 0.9로 나누고 두 번째 특징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하려면 최대값인 7로 나누고 세 번째 특징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하려면 최대값인 34로 나누면 됩니다. 즉 열별로 나누어야 하는 최대값이 다릅니다. 이는 각 열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계산하는
reduce max 함수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x 함수의 결과값이 0.9, 7.0, 34라는 벡터입니다. 따라서 행렬과 벡터 간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정규화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각 열에서 최대값이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직접 예측 문제를 풀어보고 이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넘파이에 사용했던 공부한 시간 대비 수학 점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X측은 공부를 하는데 사용한 시간이고 Y측은 그에 따른 수학 점수입니다. 모두 6개의 문제를 실습합니다. 그래프 그리기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그래프로 출력하고 다음으로 이미 이 두 점을 사용해 데이터 학습 모델을 추정해보고 가장 작은 데이터와 큰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 모델도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와 평균 제곱근 오차를 통해 학습 모델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최적의 학습 모델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주피터 환경에서 그래프를 브라우저 안으로 출력하기 위해 맵플랫 라이브러리의 인라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후 모든 그래프는 브라우저 안에 셀에 출력됩니다. 공부 시간과 수학 점수로 이루어진 그래프는 이와 같은 코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X축 레이블은 hour, Y축 레이블은 score입니다. 데이터 출력은 플롯 함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가 X값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Y값입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출력할 그래프에서 점들의 특성을 정의하는데 이 코드는 각각의 데이터를 빨간색의 세모 모양으로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는 자동으로 전체 데이터가 보이도록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임의의 두 점을 사용해 데이터 학습 모델을 추정해야 하는데 랜덤하게 두 개의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 데이터 쉐입형은 데이터 개수인 20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random int 함수는 0에서 19까지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번 실행해 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셔플 함수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A는 0에서 9 사이에 정수 벡터가 생성됩니다. 셔플 함수를 사용해 이 벡터를 랜덤하게 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섞은 후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사용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두 개의 난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번 실행해 보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이 코드를 활용해 임의의 두 점을 사용해 학습 모델 파라미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P1과 P2는 20개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한 두 개 점의 인덱스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1강에서 설명한 역행렬을 이용해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X 데이터에 1을 추가해 A는 2x2 행렬이 되고 Y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2x1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A가 정방 행렬이기 때문에 인버스 함수를 사용해 역행렬을 계산하고 여기에 Y를 곱하면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1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값이 2x1 행렬이기 때문에 W1에는 기울기가, B1에는 Y절편이 계산됩니다. 결과값은 어떤 점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습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20개의 학습 데이터는 빨간색 삼각형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직선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P1, P2 두 개의 점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0에서 30까지 2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벡터를 생성하고 학습된 모델에 넣어 예측된 값을 출력합니다. 이 선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은 파란색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4시간, 8시간, 16시간 공부할 때 수학 점수를 예측하고 예측값을 검은색 다이아몬드로 출력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이 잘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어떤 두 점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텐서플로우에서 오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4번, 19번 데이터인 경우인데 이는 X값은 같고 Y값만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2x2 행렬에 대한 랭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행렬이 계산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Y값이 가장 큰 데이터와 가장 작은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 모델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가장 작거나 가장 큰 데이터의 위치를 리턴해주는 아규민, 아규맥스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 P1의 최소값을 갖는 데이터의 위치를 P2의 최대값을 갖는 데이터의 위치를 대입합니다. 나머지 학습 코드는 이전과 같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번 점이 최소값을 갖고 7번 점이 최대값을 갖습니다. 향후 학습 모델 파라미터 비교를 위해 기울기와 y절편을 W2, B2에 저장합니다. 학습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W1 대신 W2가 사용되고 B1 대신 B2가 사용된다는 점 말고는 코드는 동일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출력된 직선은 랜덤 방식에 비해 전체 데이터를 좀 더 잘 표현하고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로 두 개의 학습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빨간색 세모로 출력합니다. 학습된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 X의 범위가 0에서 30까지 2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벡터를 생성하고 먼저 W1, B1으로 학습된 모델에 넣어 예측된 값을 출력합니다. 랜덤하게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학습한 방법은 파란색으로 출력합니다. 최소, 최대값을 이용해 학습한 방법은 녹색으로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최소, 최대값을 이용한 방법이 학습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떤 학습 직선이 좋은지 비교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데 평균 제곱근 오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두 개의 가설을 비교해 RMSE라는 변수명을 사용해 평균 제곱근 오차를 비교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W, B, X는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홀더로 정의하고 H는 WX 플러스 B로 정의하고 RMSE는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의미하는데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H-Y 데이터를 계산하고 이들을 스퀘어 함수로 제곱해서 리듀스 민으로 평균을 구하고 스퀘어 루트 함수로 제곱근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W가 W1, B가 B1, X가 X 데이터일 때 RMSE를 계산하고 그리고 W가 W2, B가 B2, X가 X 데이터일 때 RMSE를 계산해서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랜덤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학습 오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최소, 최대값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학습 오차가 83으로 평균적으로 이 방법이 학습 오차가 가장 작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최적의 기울기와 y절편을 계산하는데
의사역 행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행렬 연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텐서는 반드시 랭크 2의 행렬로 정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과 열의 크기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학습 모델을 추정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X, Y 두 개의 플레이스홀더를 정의했습니다. 데이터가 20개이기 때문에 20x1 행렬입니다. 그리고 20개의 1로 이루어진 t 벡터도 정의합니다. 그리고 A 행렬은 X 데이터에 대한 열 벡터와 마지막에 1로 이루어진 열 벡터로 구성되어 20x20 크기의 행렬이 됩니다. 열 벡터를 하나의 행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컨케이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A 행렬의 의사 역행렬을 계산해서 Y 데이터를 곱하면 최적의 학습 모델에 대한 기울기와 Y절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역행렬을 계산할 때 X와 Y의 학습 데이터를 공급해야 합니다. X는 20x1 행렬이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사용해 초기화할 때 반드시 데이터도 20x1 행렬이어야 합니다. Y도 반드시 20x1 행렬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행렬로 정의하지 않아 바로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20x1로 변경하는 리쉐입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W는 2x1 행렬입니다. 첫 번째 값이 기울기이고 두 번째가 Y절편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학습 방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학습 데이터 X 데이터, Y 데이터는 검은색 삼각형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0에서 30까지 구간을 23개로 나눈 X값을 가지고 학습 결과를 직선으로 표시합니다. 먼저 의사역행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한 W0와 B0에 대해서 학습 직선은 빨간색으로 출력합니다. 랜덤한 방법으로 구한 W1과 B1에 대해서 학습 직선은 녹색으로 출력합니다. 최소, 최대값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한 W2와 B2에 대해서 학습 직선을 파란색으로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빨간색 직선이 전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풀어볼 문제는 넘파이에서 다루었던 실업률과 이자율에 따른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이자율과 실업률에 따른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역 행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행렬 연산이 필요해 모든 텐서는 반드시 행렬로 정의하고 행과 열의 크기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자율, 실업률, 주가지수 데이터는 모두 행벡터로 정의되었습니다. 먼저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자율과 실업률의 X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개별적으로 그리는데 한 개의 그래프에 동시에 두 개의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는 서브플롯 함수를 사용합니다. 서브플롯 1,2,1의 의미는 1/2로 배열된 그래프를 그리는데 첫 번째 위치, 즉 왼쪽 영역에 그래프를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데이터가 행렬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플랫 함수를 사용해 1차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왼쪽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자율에 따른 주가지수를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오른쪽에 초록색 동그라미로 실업률에 따른 주가지수를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양의 관계를, 실업률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학습 모델을 추정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이자율에는 24개의 이자율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실업률에는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렬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 모두 열벡터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A 행렬은 이자율에 대한 열벡터,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열벡터, 그리고 이전 예제에서처럼 마지막에 1로 이루어진 열벡터로 구성되어 24x3 크기의 행렬이 됩니다. 열벡터를 하나의 행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컨케이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A 행렬의 의사행렬을 계산해서 주가지수에 대한 열벡터를 곱하면 최적의 학습 모델에 대한 두 개의 기울기와 y절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W는 3/1 행렬입니다. 첫 번째 값이 이자율에 대한 기울기이고 두 번째 값이 실업률에 대한 기울기이고 세 번째가 y절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추정된 학습 파라미터로부터 실업률이 6.2에서 6.1로 0.1 떨어졌을 때, 이자율이 5.1에서 5.2로 0.1 올라갔을 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X의 마지막 열에 모두 1을 추가한 것은 A 행렬을 계산할 때 1로 이루어진 열벡터를 추가한 이유와 같습니다. 추정할 데이터는 플레이스홀더를 통해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행벡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X는 논/3 행렬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추정치 H는 X와 W에 대한 행렬 곱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B를 하지 않는 이유는 W 안에 세 번째 파라미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를 계산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 행렬 4/3을 X에 공급해서 그래프를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4개 값이 한꺼번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반으로 실업률이 6.2에서 6.1로 0.1% 떨어졌을 때 주가 변동폭은 두 주가 지수의 예측치의 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측된 주가 지수 4개는 2009, 2034, 2009, 2044입니다. 그리고 예측치의 차에 대한 첫 번째 결과값은 25인데 이는 실업률이 0.1% 떨어지면 주가 지수는 25포인트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이 0.1% 올라가면 주가 지수는 3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